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민생 미래를 위한 삼민국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합의문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합의가 안 돼도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의미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합의안 마련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료 변론 의혹을 놓고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을, 이 지사 측은 네거티브 공세라며 당 선관위 제재를 요구하는 등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룰의 최대 쟁점인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언론중재법 휴전에 돌입한 여야의 향후 전략과 다시 격화하고 있는 민주당의 명락대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역선택 갈등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채영 기자. 네, 임채연입니다. 여야는 오늘 의정활동에서 제일 주목받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는데요. 세부 일정 먼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에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 8일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고요. 대정부 질문은 13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데 13일은 정치, 14일은 외교, 통일, 안보, 15일은 경제, 16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임기 첫 해에 사용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10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정기국회 100일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대선 전초기지로 각 정당의 첨예한 격전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요. 박 의장의 개회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대권 경쟁의 여파로 국론 분열의 증폭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품격 없는 국회, 고질적 정쟁은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민생 경제와 국민 안전, 민생 미래라는 삼민국회를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백신 주권 확보, 다음 세대 먹거리 창출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준비한다는 설명인데요. 미래 청사진은 의장 직속기구에서 국가 전략을 다듬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경영의 미래 청사진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당리 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중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자고 주문했습니다. 박 의장이 개회사에서 헌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고요? 네, 박 의장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도 국민 통합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여야가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대통령과 의회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갖추고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헌법과 선거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인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쌍방통행이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른다면서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 극복 민생특위, 부동산 대책특위, 글로벌 백신허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는 일단 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하루 만에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언론중재법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하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벌써부터 해석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해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에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이든 타이든 이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어떤 조건도 없이 본회의 상정은 약속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을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서 문안 자체에 보면 거기에 어떤 안을 상정한다, 합의안을 상정한다, 아니면 합의 안 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 이런 표현 합의서에는 없습니다. 여야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27일 본회의 상정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개정안을 강제 상정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체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고의 중과실 조항은 민주당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만큼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거론한 내용일 뿐 삭제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국회의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최영두, 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을 놓고 이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이 충돌했는데 지역별 경선 투표와 맞물리면서 공방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당 선관위에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 공방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네거티브라며 당 선관위에 공명선거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캠프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과 당규를 어겼다며 윤영찬 의원을 비롯한 캠프 인사들을 엄중히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제재 요청에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무료 변론 의혹 사안이 크고 선거 과정에 파장이 심각할 수 있어 사실관계부터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요청 대상자로 지목된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정무실장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료 변론 문제는 사실은 작은 문제고요. 오히려 전체 문제는 수임료를 줬을 테니까 그 비용이 얼마냐를 그냥 밝히면 되는 아주 단순한 사안입니다. 양측 공방이 격화하자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을 하되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경선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 투표가 어제 대전 충남에 이어 오늘 세종과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이번 주말에 나오는데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목표로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각오고 이낙연 후보는 조직력을 앞세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대전을 지역구로 둔 조승래, 장철민 의원 등과 함께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부터 2주 동안 국민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3차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두 차례 모집에서 185만여 명을 확보했고 이번 3차 모집을 거치면 목표치인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후보들 간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범여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최재형 측과 필요 없다는 홍준표, 유승민 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룰을 정하기 전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측과 사전 교감이 있다는 유승민 후보 주장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우리적인 방문이고 그런 방문을 갖다가 그걸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지지라느냐 하는 식으로 변강구애하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선 규칙을 선관위에서 바꾸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고위 의결이 없었다며 현재 확정된 안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권주자 대리인들은 캠프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찬성파인 윤석열, 최재형 캠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여권 지지층의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파인 홍준표와 유승민 캠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특정 후보를 위한 경선 규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지지 정당을 묻는 대신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가라는 조항 등을 중재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5일엔 대선 후보 간담회를 열어 대권 주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다음 주 초 경선 규칙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각 주자 간 또 주자들과 선관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으로 위원장이 사퇴한 경선준비위 사태가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고 금융과 가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시가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놓고 노 장관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먼저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등을 중단하고 기준금리까지 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꼭 필요한 실수요 자금은 공급돼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가을철 이사철을 앞두고 이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 잔금을 치른다든가 또는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좀 건전한 대출 관행이나 가계 경제를 생각을 하면은 좀 대출 규제는 총량적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는 현재 국토부 산하인데 관련법 개정안에는 이를 국무총리나 지자체 산하로 옮기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자체로 넘길 경우 여론의 압력으로 주관적 판단을 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노 장관도 세금 부과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도 되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이라면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공시가격이 결정이 돼야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의 중개업 진출과 관련해 나온 독과점 우려에 대해 노 장관은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인하나 서비스 다양화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추석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국토부가 택배업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택배 물량 증가하죠, 그죠? 또 네. 택배 기사님들 사고도 많고 해서 문제시되고 또 소비자들 또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 장관은 택배업계 현장을 점검해 종사자들의 안전과 택배 물량의 안정적 배송 문제를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된 데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부의장과 18개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진석 신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방명록에 나라의 위태로운 지경을 보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견의 수명을 적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 몫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명,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3명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당면 위기 극복과 코로나가 초래한 격차를 줄이는 민생 버팀목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나라빚 1천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4년 예산 낭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오늘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민주당 이계호, 안규백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이어서 4번째입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임 의원이 어제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조치와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네요. 네, 국회는 이 정기국회를 마치면 사실상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비수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가 대선 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 전국과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아직 여야 최종 대선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고 네. 여야 진영 어느 쪽도 그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정기국회에서 이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10월 진행될 국정감사가 그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여당은 내년 대선 전까지 이 국정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반면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언론중재법이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긴 했지만 9월 27일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9월 1일이 벌써 됐어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전국 경색의 불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합의한 9월 27일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기국회가 블랙홀에 빠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보도된 것처럼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처리가 한 달가량 미뤄졌는데요. 이 논의 범위를 놓고 여야가 또 의견 일치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협의체에 참여할 여야 의원들은 결정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 이렇게 여야 모두 언론계와 법조계 의원을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언론 전문가 등 나머지 4명은 양당에서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당 지도부가 한 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야당의 공세는 매우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여당 역시 강성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8월 국회 이 파국은 면했지만 첩첩산중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소란스러운 9월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석 전에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지었는데요. 27일 본회의에서 이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 협의냐 극한 대립이냐, 이 향방이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까지 이 정기국회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7일 언론중재법 처리가 향후 전국 전망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윤희숙 의원이 낸 그 사퇴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처리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긴 했지만 정말 그 정작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의원의 사퇴 여부는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민주당도 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당 지도부는 의혹에 놓인 12명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했지만 이 중에 5명만 탈당했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제명했습니다. 또 12명에 포함됐던 의원 중 우상호 의원은 경찰 내사가 종결되면서 당은 탈당 권유조차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12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은 불가피하고 역풍도 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초에 윤 의원의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탈당을 권고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윤 의원 사퇴안이 상정되더라도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윤 의원 사퇴안이 가결 처리되면 민주당은 또다시 독선 이미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퇴안 처리 여부에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도 윤희숙 사퇴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빠르게 마무리 짓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달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자신의 개인 짐을 정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윤 의원의 사퇴 의지는 확고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됐는데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국정감사 10월 1일부터 21일까지로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슈퍼 예산으로 이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현재 여야 분위기로 봐서는 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수밖에 없네요. 네, 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이 해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대목인데요.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이 전국 주도권 기싸움을 벌여야 하는 만큼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는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 4천억 원의 슈퍼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규모인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이 선거용 예산은 걸러내겠다는 야당이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힘겨루기가 시작된 건데요. 여기에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도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최종 후보는 결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10월 10일 확정되고, 만약 결선 투표가 이뤄지면 아마도 국정감사 끝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경우는 최종 대선 후보가 11월 9일 발표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여야 진영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선 주자들을 향한 견제가 가장 뜨거울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는 현직 지사 찬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청 국감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특히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국감 등이 아주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정권을 연장해야 하는 여당과 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야당, 이 100일 동안 전개될 정기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될지 유권자들, 국민 모두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9월 정기국회 주요 관심사인 언론중재법, 윤희숙 사퇴안,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촉법 소년 기준 연령 하향입니다.
친할머리를 폭행 살해하고 또래 소녀를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10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면서 촉법소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죄질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목소리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답을 하고 나섰습니다. 촉법 소년들의 범죄 때문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흉악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해진 1953년과 달리 현재는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책임 능력이 있다며 앞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시대 상황을 반영한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최재형 후보도 소년법상 보호대상 연령과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진행화되고 성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형법의 예외를 둬 만 10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죄질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는 처벌이 아닌 교화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강력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허경영 아트 안상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안상수 후보와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백적간도에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안상수 후보가 공중부양, 축지법 등 각종 궤변과 기행으로 화제를 보았던 허경영 대표에게 찾아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를 앞두고 관심을 끌기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석간도에선 대한민국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줄줄이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의 시대적 필요성에 안 후보와 허 대표는 국민을 구제할 정책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경영 아트 안상수라는 문구를 적고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대로 들어갈 텐데 안상수 전 의원은 제외하겠다. 훌륭하신 분이라며 자신에게 손을 내민 안상수 후보를 치켜 세웠습니다. 안상수 후보 역시 허경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현실적인 후보라고 화답했습니다. 허 후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30년 전부터 선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며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 여야 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허경영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 나라의 보배이자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면서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 바 있죠. 자신의 러브콜의 묵묵보답인 안철수 대표에게 실망을 한 것일까요? 허경영 하트 안상수 문구로 애정을 과시한 허 대표, 그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27일 본회의에 이제 상정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김종민, 김용민 의원, 야당은 이제 최영도, 전주회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뭐 언론인 출신, 법조인 출신 이제 한 명씩 선임했고 이제 언론 전문가 4명을 이제 선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일단 그 4명의 의원들이 다 일명 센 의원들이시잖아요. 여야 전열에 담긴 전략 어떻게 두 분 이제 분석하시는지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네 분을 보면 그동안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데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까 약간 의문입니다. 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견해인 것이고요. 물론 뭐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는 좋겠다고 봐요. 그러나 이 이제 네 분이 얘기하고 또 뭐 전문가 두 분을 또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첨예하게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협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 협의체가 잘 운영돼서 좋은 결실을 맺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합의해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좋아할 텐데 문제는 이런 상황적으로 보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특히 이제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아예 그걸 폐기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폐기해버리면 이 법의 개정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첨예한 대립만 이루다가 결국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언론 전문가 이제 4명이 아직 이제 채워지지 않았는데 혹시 제안이 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 저는 안 들어갈 겁니다. 왜 안 들어가요? 저는 뭐 그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어쨌든 주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문가들이 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긴 하겠지만 결과를 내내서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저는 정치적으로 양쪽의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들어가도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도 안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 전 뭐 저에게 부를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저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언론학자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있고 좀 본인의 소신을 제대로 뭐 발휘하거나 말씀하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제안이 오면은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좀 가서 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바람이 있고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 회의가 별로 썩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뭐 26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벌써 이게 왜냐하면은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을 중재안 개정안을 폐기를 해라. 폐기를 하고 새롭게 이제 논의를 진행하자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고의 중과실 추적 문제를 빼버리게 되면은요, 언론중재법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뭐 차 띄고 포 띄고 이걸 못하러 합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보호해 줄 것이냐, 보상해 줄 것이냐라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 양쪽의 가치관이 결국엔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만 일어나는 회의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파국 직전에 한 달 유예에 들어간 배경에 청와대 제동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에 환영을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점을 우려했던 걸까요? 저는 두 가지 같아요. 유엔 인권 조사관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법안 완전히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공익 토론을 억압하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 법안은 너무 모호하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결국에는 한국의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상당 부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개정안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서한을 지난 26일인가에 보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엔 인권 산하기관에 있는 이 조사관이 이거는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의견서를.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참 큰 충격이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만 빼놓고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민변이라든지 언론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기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얘기를 하셨죠.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은 하신 것은 좀 유감해요. 지난번에는 언론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도 좀 살려주셨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법안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뭐 장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런 의견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단체들이 이제 어쨌든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단체들이나 뭐 시민사회 단체들, 민원연 언론연대, 뭐 언론 노조 다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 취지는 공감을 해요. 이거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모호하고 언론 침해가 될 수 있는 언론 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상당한 형태의 어떤 파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좋게 보시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회적으로 숙려 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20여일 정도 이제 기간을 갖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미지 자체가 언론 뭐 재갈법, 뭐 탄압법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반발에 부딪히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부담이 됐을 거다. 아마 그래서 이런 이제 합의점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중재법이 이번에 그 논쟁에 남긴 것, 뭐 어떤 그 여야의 득실 차원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여당이 실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비판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국민들 볼 때는 이 법이 제대로 된 법이냐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면 여당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이런 게 더 많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설득해내고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얼마나 잘 국민들에게 알리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더 크게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었어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 21조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있습니다.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원했고 인권을 옹호하는 정당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민주 세력이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없고 상당히 이기주의적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야당에게 그랬어요. 당신네들 이 법안 반대해? 평생 야당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이 법안은 결국에는 권력을 위한, 집권 세력을 위한,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다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접근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반성해야 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첨언하면
이게 뭐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고는 보진 않고요. 또 여당을 위한 법이라고도 보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이 통과돼도 언론의 보도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된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저도 이런 부분은 인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 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해서 취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 부분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이 법 자체가 탄생된 배경 자체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물론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네네.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보도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 박병석 의장을 겨냥한 SNS글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맹공을 퍼부으면서 징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계가 필요하면 O, 아니다 하면은 X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네요. 네. 자, 먼저 장 교수님. 본인이 이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고 박병석 의장님께서 뭐 질책은 하셨지만 사과를 받아들였고요. 본인이 또 자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박병석 의장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징계를 하자고 해도 징계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네. 국회 윤리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윤리가 구성 안 돼 있는데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상당히 웃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그래도 이것 가지고 징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지금 장 교수 얘기했던 말에 동의하고 정말 잘못된 발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누가 됐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어떤 국회의원이든 이런 발언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욕설에 가까운 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글을 SNS에 올린 건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징계까지 가야 되냐 하는 문제는 장 교수와 같은 의견이에요. 네. 뭐 징계될 가능성도 낮고 지금까지 이런 발언한 사람이 뭐 김 의원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징계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실망한다는 걸 잘 기억하고 국회의원들이 비판하고 뭐 얘기를 할 때는요 상식선에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태도로 보이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큰 누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경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캐스팅부터 판세 풍향계라고 불리는 충청 지역의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명락 대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양측이 끝장대치를 벌이는 형국인데요. 이게 끝장대치를 해도요 이미 좀 판세는 많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네. 충청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보다는 한 2배 정도 가까이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거인단이고 당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좁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을 안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냥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커브도 던졌다가 직구도 던졌다가 뭐 하이볼도 던졌다가 이러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폭투가 나와서 그냥 또 일루로 걸어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유증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 저는 좀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지지층으로부터 이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증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물론 검증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당의 후보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를 강화하게 되면요, 지지자들은 반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안 되면은 타당 후보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도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거티브를 강화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에서는 네거티브를 강화한 사람을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당의 후보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도 성향의 분들이 많다고 보이는데 이분들 대세를 일정 부분 좀
인정하고 따라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충청권에서 일정 부분 대세론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세들이 실제적으로 판세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런 이제 명락 대전이 있다면 야당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대전이 또 이제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 대선에서 이제 여권에서는 2002년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대선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가 이제 적용이 된 바가 있지만 야권의 대선에서는 그런 사례가 이제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지금하고 어떻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서 지금은 이런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의 역선택의 문제는요. 본인의 유리한,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서로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를 넣지 않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중도층이라든지 뭐 중도층까지는 물론 되죠. 그런데 아니면 민주당이나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갈 거다. 이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성을 일단 넓히면서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볼 때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선택 문제는 서로에게 누가 자기에게 지금 유리하냐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서 서로 싸우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니 이 조항은요 이미 룰이 정해져 있고 룰을 바꾸려면 모든 후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다 안 하는데 몇 사람이 의견만 들어서 바꾼다. 이건 상당히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아니 이제 매번 느끼지만 하여튼 최진봉 교수님의 탁월한 저런 분석 능력 항상 많이 배우고 있다. 네, 훈훈합니다. 제가 뭐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웃긴 현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외부에 있었다가 당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 이거는 역선택,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에 있던 분들이 역선택 이거는 문제 있으니까 이거는 뭐 조항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런 웃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경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싸움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큰 갈등으로. 아까도 뭐 보도에 나왔지만 뭐 정권 교체를 지지하십니까? 지지 안 하십니까? 이 부분으로만 넣어도 아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그럼 나는 이 경선에 난 보이콧 할 거야. 니들끼리 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모든 후보가 찬성하지 않으면 이 룰 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룰 변경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의도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새롭게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원점에서 다시 이제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잖아요. 검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 99조에 이렇게 경선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만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룰을 현재의 경준위에서 만든 룰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당장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은 가능한 한 공정하게 어떤 사람이 유리한 룰을 바꾸는 문제는 특히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제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전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정홍원 위원장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되는데 바꾸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장 교수 얘기했듯이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대선을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룰을 바꾸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에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현재 룰로 가는 것이 현재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룰을 바꾼다면은 왜 바꾸겠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룰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올라갔으면 이게 룰을 변경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올라가니까 저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하는 거야. 이건 역선택이야. 이거 본선 경쟁력 우리 깎아먹는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잖아요.
아니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 올라간다고 룰을 바꾼다라는 게 이게 룰 바꾸는 거에 명분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바꿔야지 바꾸게 되면 정말 큰 사달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방지 이 룰을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두 분의 그 OX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결국에는 역선택 방지는 안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뉴스 앤 이슈 두 분의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전략 그리고 민주당 명락대전, 국민의힘 역선택 갈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